자, 안녕하세요.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동학농민운동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동학농민운동은 정말 조선의 마지막 굉장히 큰 영향을 주게 되는 사건이고, 그 다음에 조선은 어쨌든 조선 왕조가 있었고, 바로 양반, 중인, 상민, 천민 이런 신분제도가 있던 사회였잖아요. 이런 사회에서 늘 지배를 받던 상민이나 천민이나 이런 사람들이 동학농민운동을 일으켰다. 그래서 바로 새로운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그런 운동이었다 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먼저 동학농민운동은 그래서 연도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동학농민운동은 바로 언제 일어나냐면 바로 1894년이에요. 기억하기 좋은 건 갑신정변이 1884년이었잖아. 그래서 외울 때 선생님은 갑신정변을 기준으로 10년 후다. 이렇게 기억해 주면 될 것 같아요. 갑신정변이 1884년이니까 딱 10년 후에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갑신정변이 결국 실패하게 되는 거잖아요. 누구의 진압에 의해서 실패하게 되고 청나라에 의해서 진압당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다시 바로 세력을 잡은 사람들은 누구였어? 바로 이 민씨 세력이었죠. 그러면 이 갑신정변 이후에 10년간 조선은 어떤 나라가 되어 있을지는 이 갑신정변의 결과가 너무 잘 보여주는 거죠. 청나라의 간섭은 너무너무 심해졌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모군란이나 갑신정변을 이 청나라를 이용해서 조선 안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려 했던 이 민씨 세력들 과연 정치나 개화를 잘 했을까? 그렇지 않았겠죠. 오히려 조선 사회의 부정부패는 훨씬 심해져 가고 있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볼게요. 자, 그러면 동학농민운동을 이해하기 앞서서 먼저 동학에 대해서 알아봐야 되겠죠. 동학이란 게 무엇이냐? 자, 동학은 바로 뭐냐면 말 그대로 서양의 종교였던 뭐에 반발해서 나타나는 걸까? 바로 천주교. 이 천주교를 왜 뭐라고 불러? 조선시대는 바로 이 서학이라고 불렀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이거에 대한 반발로 일어나게 된 게 바로 이 동학이라고 볼 수 있어요. 동학은 이제 경주의 몰락한 양반 출신이었던 바로 이 최재우라는 사람이 동학을 만들게 됩니다. 알겠죠? 그 다음 그 2대 교주였던 이제 이 최시영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보따리를 메고 다니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동학을 퍼뜨리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하게 돼요. 이 농민운동을 벌였던 사람들 중에서 이 동학의 신자였던 사람들이 중심이 되었기 때문에 바로 동학 농민운동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동학 농민운동을 벌일 때 이 동학의 신자가 많았다는 걸 의미하잖아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그런 조선 백성들, 민중들의 마음을 파고들 수 있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바로 그동안 신분제도에 억눌려 있던 이런 조선 사람들에게 평등 사상을 널리 이야기했기 때문이에요. 바로 이 동학이 이야기했던 평등 사상은 바로 인내천입니다. 굉장히 중요하고 아주 멋있는 말이죠. 즉 뭐가? 사람이 곧 하늘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모두가 평등한 세상을 동학은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자, 조선사회에서는 신분이 낮다는 이유로 얼마나 무시당하고 힘들게 살 수밖에 없었어요. 양반들에게 늘 조아려야 되고 구신여겨야 되고, 신분이 낮은 것도 억울한데 그 신분을 또 자기 자식에게 물려줄 수밖에 없고, 아무리 능력이 없고 무능하더라도 양반이라는 이유만으로도 배부르게 먹고 살고, 그렇지? 관직은 다 자기들이 차지하고, 이런 정말 모순들이 계속됐다. 그러면 이 양반들이 정치를 잘했으면 백성들이 먹고 살기 편안해야 되지만 이미 우리가 배운 것처럼 조선은 서양 세력들에게도 계속 공격받고 강화도 조약 같은 불평등한 조약들 맺게 되고, 그 다음에 조선 안에서 일어난 문제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어요. 계속 양반이라고 이야기만 했지 결국 백성들의 삶에는 하나도 도움이 안 돼. 이것도 부족한데 심지어
자기들은 부정부패를 일삼고 관직을 팔아먹고, 그 다음 그것도 모자라서 이 백성들의 피를 쪽쪽 빨아먹는 그런 탐관오리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았다는 것이죠. 그런 위기의 상황이었기 때문에 바로 이 동학이 더 백성들의 마음을 파고들었던 것이죠. 그럼 동학농민운동을 벌이는 최재우나 최시영 가만히 두겠어요? 그쵸? 조선사회는 철저한 유교사회고 신분제 사회였어요. 이런 평등사상을 이야기하는 것 가만두고 볼 수 없겠죠? 당연히 바로 이 최대 교주였던 최재우를 붙잡아서 처형해버립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바로 이 동학이라고 하는 종교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이 동학농민운동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겠죠. 좋아요. 그 다음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나게 된 이제 배경에 대해서 조금 더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먼저 갑신정변 이후의 배경을 한번 볼까요? 자, 갑신정변 이후. 자, 갑신정변 이후의 배경에 대해서 한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조선의 상황을 이제는 조선 안에서만 이해할 수는 없고 다른 나라와의 관계에서 이해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바깥 외자를 써서 이게 바깥 외자입니다. 바깥 외, 즉 외부 세력들과의 관계에서 한번 이해를 해보자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갑신정변 이후에 외부 세력의 침입이 더 심해진다 라는 것이죠. 자, 바로 영국이라고 하는 나라 여러분 알죠? 영국, 그쵸? 이 영국이 바로 우리나라의 남쪽인 섬 중에서 이 거문도라는 섬을 바로 불법적으로 점령합니다. 본인들이 이 거문도라는 섬, 우리나라 섬을 점령하고 여기다가 막 대포를 설치하고 군인들을 배치하는 거예요. 이게 1885년에 벌어지는 거예요. 자, 이렇게 영국이 거문도를 불법 점령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야, 러시아가 자꾸 남쪽으로 내려오잖아. 그래서 우리가 러시아를 막기 위해서 거문도를 불법 점령한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지금 생각하면 말이 안 되죠. 그렇죠? 러시아를 막는데 왜 영국 니네가 와가지고 그것도 우리나라 섬을 불법적으로 빼앗아. 하지만 조선은 이거를 막을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지. 그치? 어쨌든 이런 사건이 벌어진다. 자, 이렇게 이제 조선도 러시아, 영국 이런 서양 세력들까지도 와서 우리나라를 점령하고 이렇게 다툼이 생길 것 같다 이 말이죠. 그래서 바로 이때 주장하는 게 바로 이 조선을 중립화해야 된다. 이런 주장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를 중립국으로 만든다. 이 중립국으로 만든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나라는 서양 세력들이나 다른 나라가 우리나라를 쳐들어오거나 침략하지 않게 한다 라는 것이 바로 중립국이다 라는 것이에요. 자, 이런 이야기를 펼친 사람이 바로 유길준 이라는 사람이다. 그 다음에 또 이때 독일의 대사였던 부들러라고 하는 사람이 독일인이었던 이 부들러나 유길준이 조선을 중립화로 해야 된다 뭐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의견들 받아들여지지 않겠죠. 그쵸? 네, 중립화론. 자, 중요합니다. 조선을 중립화론으로 하자는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다. 하지만 당연히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그 다음 또 이렇게 되니까 영국이 불법 점령했다. 서양 세력이 우리나라를 쳐들어올 거라는 그런 공포감이 조선인들한테는 더 심해질 수밖에 없었겠죠. 그 다음 또 갑신정변 누가 아까 진압했다고 했어요? 청나라가 진압했다고 했어요. 당연히 청나라가 조선의 정치에 간섭하는 거 심해질 수밖에 없겠죠. 그거를 바로 청나라가 우리 조선의 내부 정치에 간섭한다 해서 이거를 내정 간섭이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왜? 청나라는 역사적으로 조선은 신하의 나라, 자기 거라고 생각하는 거지. 근데 이 자기 거인 거라 생각했던 이 조선, 심지어 우리가 자기들 청나라가 이모군란이나 갑신정변까지도 진압해줬다. 바로 당시 집권 세력이었던 민씨 세력이 도움을 요청해서 얼마나 청나라가 감나라 배나라 하겠어요. 그렇죠? 민씨 세력은 또 청나라의 입을 맞춰주면서 자신들의 권력을 더 강화하고 백성들에게 부정부패를 일삼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심해지면서 백성들의 불만은 커질 수밖에 없었다. 또 그 다음에 우리가 항상 싫어하는 나라 바로 일본이죠. 이 일본에 대한 불만도 굉장히 쌓여가는데 일본은 아직까지는 청나라와 싸움을 하기는 그러니까 본인들이 이제 청나라와 전쟁하기 위한 준비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나라와에서 자신들이 경제적인 이익, 많은 돈을 벌기 위한 그런 방법을 사용하는데 그게 바로 미면 교환이라고 하는 것이다. 미면 교환. 이걸 통해서 바로 무엇이 많이 빠져나가냐면 바로 미면 교환은 뭐냐면 얘네가 일종의 무역을 하는 건데 일본한테 너무너무 유리한 방법으로 하는 것. 예를 들면 여기에 있는 면직물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면직물이 뭐냐면 여러분의 뭐 팬티나 여러분의 뭐 셔츠라든지 티셔츠 같은 것들이 이제 면직물이지. 이런 거를 조선은 아직 공장이나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빠른 속도로 만들기가 어려웠단 말이야. 근데 서양은 이미 산업혁명을 통해서 이런 면직물들을 엄청나게 대량 생산하고 싼 가격으로 만들 수 있었어. 이 면직물을 서양으로부터 일본이 사와. 당연히 공장에서 만든 거니까 가격이 어떻겠어? 싸겠지. 바로 이거를 어디에다 팔아? 조선에다가 파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렇게 서양의 면직물을 사와서 조선에다 싼 값에 팔아. 그러면서 동시에 이 조선에서는 이제 뭘 빼가는 거야? 바로 이 조선에 있는 요 쌀을 빼가지고 일본으로 가져가 버리는 거죠. 네. 이 면직물을 판 조건으로 이 쌀을 사가 버리는 거지.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아? 당연히 쌀값은 엄청나게 올라 버리겠죠. 그럼 우리나라 사람들은 주로 뭘 먹고 사는 거예요? 쌀을 먹고 살아요. 밥 먹잖아요, 여러분. 요즘에야 뭐 빵도 있고 라면도 있고 많지만 이 당시만 해도 쌀을 먹고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일본이 쌀을 엄청나게 빼가면서 쌀값이 오르니 사람들의 삶은 어려워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바로 이런 외부적으로 이런 다양한 사건들이 결국 벌어지게 되면서 바로 동학농민운동의 배경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동학농민운동은 어떤 성격도 뗄 수밖에 없어요. 바로 반외세, 즉 외부 세력에 반대한다 해서 반외세적인 성격을 띌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내부적인 원인도 봐야 되겠죠. 내부적인 원인. 자, 내부적인 원인. 조선 안에서의 내부적인 원인들을 한번 살펴봅시다 라는 거죠. 자, 여기 일본이 쌀을 굉장히 많이 빼가 버렸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조선 내부에서는 결국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야? 엄청나게 쌀값이 폭등하게 된다. 폭등한다는 건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버린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삶은 어려워질 수밖에 없겠죠. 그 다음에 각종 개화 정책 등으로 인해서 조세 부담, 즉 세금을 굉장히 많이 내야 되는 부담이 높아지고 있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조세 부담이 높아지게 되면서 결국 이런 조세 부담은 결국 왜 높아지게 될 수밖에 없었냐? 라는 것이죠. 잠깐 끊었다가 다시 찍도록 하겠습니다.